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나입니다. 오늘도 외부 출장 중이라서 업로드가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빠르게 브리핑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돈 누나로 잘 알고 계신 캐시우드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에 관한 언급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 트위터를 인수했고요. 그것으로 인해 도지코인이 상승하고 있다는 정도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정작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로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모르는 분들은 많으실 텐데요. 캐시우드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중국의 위챗과 같은 슈퍼앱으로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챗은 중국 기업 텐센트에서 2011년에 출시한 모바일 메신저입니다. 위챗은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홍콩, 마카오, 대만 등 기타 중화권 지역들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2010년대 이전의 메신저들은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에만 충실했지만 위챗은 한국의 카카오톡 확장 방식을 보며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심지어 카카오한테 72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지분을 13% 정도 보유한 2대 주주가 되기도 했죠.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위챗의 사용자는 13억 명이 넘었습니다. 중국이라는 배경을 깔고 들어갔기에 가능한 영향력인데요. 이러한 막대한 유저들을 바탕으로 위챗은 핀테크 기업의 잠재력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카카오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도 중국의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의 성장 때문인데요.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룬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장과 핀테크 플랫폼은 이미 전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이 시장에서 남다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낮은 신용카드 보급률 덕분이었습니다. 중국인 대다수가 신용카드가 없어서 현금을 사용해야만 했는데 모바일 결제가 생기면서 대다수 인구가 새로운 혁신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중국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장하는 측면에서도 한국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은행은 대표적인 독점 산업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4대 국유은행이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었으니까요. 근데 중국이 2014년에 텐센트의 유행크와 알리바바의 마이뱅크 포함한 5개 민영은행이 설립을 허가하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카카오뱅크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던 것은 엔트 파이낸셜 같은 거대한 핀테크 플랫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런 기대감은 현재 충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네이버 쇼핑을 통해 우리는 여러 상점들의 가격을 비교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일반적으로 고객들에게만 방문했을 때 오픈하지 대외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방문자들에게만 한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는 식이죠.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처럼 신한은행이 뭘 제공하는지, 국민은행이 뭘 제공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는 가격 외에도 비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금융상품의 경우는 더 좋고 안 좋은 거 뭘로 볼 수 있죠? 숫자로 명확히 가려지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자신의 서비스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카카오는 중국의 핀테크 기업처럼 도약하는 데 제약이 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모든 은행을 아우르는 플랫폼이 되지 못했고 현재로서는 여러 은행 중 하나일 뿐인 상태입니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 돌파구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캐시우드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위챗과 같은 슈퍼앱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시장에 갇혀있는 카카오와는 달리 트위터는 전 세계적으로 4억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면 그 부가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장벽이 존재하겠지만 늘 다른 이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해내는 일론 머스크이기에 이번에 또 어떤 결과를 낼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런 내용이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 게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도지코인을 이용하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도지코인은 엄청난 가능성을 지니게 됩니다. 당장의 시세 분출을 이용해서 단타로 수익 실현하는 것과는 별개로 지속적으로 물량을 모아갈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제가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린 3개의 코인들 중에 밀크가 선두주자로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영상을 놓치신 분들은 어제 영상을 꼭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오늘 오전 기준으로 업비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6개의 코인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 밀크를 제외한 5개 코인이 왜 오르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작년부터 꾸준히 봐오신 돈패밀리 분들은 코인 이름만 듣고도
감이 오셨을 텐데요. 바로 웹 3.0 관련 코인들입니다. 웹 3.0에 대해 아직 개념 정리가 잘 안 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최근의 웹 기술은 단순히 인터넷 서핑 공간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혁신을 상징하는 기술의 트렌드이자 투자붐을 이끄는 신산업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웹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인터넷이 아니라 앞으로 이용하게 될 미래 기술의 웹 기술을 말합니다.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 웹 3.0이라는 이름이 따로 붙은 것이죠. 웹 1.0은 인터넷이 처음 보급되던 시절에 이용하던 기술입니다. 이 시대의 웹은 주로 웹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기만 했었죠. 다음으로 출현한 웹 2.0은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플랫폼 서비스가 중심이 되었는데요. 이 시기엔 사용자들이 직접 웹에 정보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유저들의 참여와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자, 이제 웹 3.0입니다. 웹 3.0에서는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사용자가 직접 소유하고 관리합니다. 수많은 데이터로 맞춤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하죠. 여기서 특히 중요한 점은 웹 3.0의 주대한 방향성이 탈중앙화와 투명성 가치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탈중앙화와 투명성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나요? 네, 바로 블록체인이죠. 웹 3.0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정립되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될 수 있는데, 큰 틀에서는 특정 기술이라기보다는 기술의 철학이나 문화를 가리키는 용어로 해석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범주에서는 블록체인 시스템 그 자체와 블록체인에서 파생된 디파이, NFT, 다오 기술 등이 웹 3.0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의 종류 웹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 웹 1.0은 이용자가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웹이고요. 웹 2.0에서는 유저가 정보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웹 3.0에서는 유저가 중심이 되고 탈중앙성과 보안성이 중요해졌습니다. 구글, 드롭박스, 스카이브, 안드로이드, 페이스북, 트위터 등 웹 2.0 플랫폼들이 점점 더 웹 3.0 형태로 바뀌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스토리지, 시아코인, 앵커, 파일코인 같은 저장성 메타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의 신임 핀테크 책임자가 트위터에서 인스타그램이 크리에이터가 비즈니스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수익 모델은 NFT와 관련이 있으며, 그런 기능들은 폴리곤 블록체인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오늘 폴리곤의 상승이 나오는 것도 이 소식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중요한 대목은 인스타그램이 NFT 서비스 관련해서 분산형 스토리지 프로젝트인 알위브와 오픈시를 연동할 것이라고 밝힌 부분입니다. 돈패밀리 분들은 알위브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올해 초에 자세히 설명드린 중요한 저장성 메타 프로젝트인데, 업비트에 없는 코인이다 보니 아무래도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바로 인스타그램이 알위브와 연동할 것이라는 뉴스로 인해 지금 저장성 메타 상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위브와 앵커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 지난 1월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죠. 오늘 설명드릴 첫 번째 프로젝트는 웹 3.0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는 데이터 관리와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발단은 크립토 시장이 아닌 인류의 역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인류는 고대 시대부터 자신들의 일생을 기록하기를 원했습니다. 기록으로부터 과거를 알 수 있고, 현재를 저장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죠. 과거를 지배하는 자,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 과거를 지배한다. 조지 오웰 소설의 1984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현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어나는 정보를 지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정보를 우리는 기록이라 부르고,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대부분 문서 또는 책의 형태로 기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기록을 통제하여 현재를 지배하게 되는 경우 인류 역사에 대재앙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히틀러의 베를린 문서, 진시황제의 분서객류,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등 과거의 기록을 파괴하면서 군주들이 그 나라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ISIS가 시리아와 북이라크 지방의 정보를 통제하면서 이슬람판의 분서경유가 일어났습니다. 독재자 또는 군주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 경우, 또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할 때 거의 매번 동반되는 일이 정보의 통제입니다. 정보의 통제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올바르지 못한 사상과 신념을 심어주게 되고, 잘못된 신념을 강요받게 됩니다. 정보의 통제가 아니어도 천재지변으로 기록이 불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있었던 커다란 화재가 바로 그 예시이죠. 그런 경우 막대한 기록의 유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분석 행류를 통한 정보의 통제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을까요? 1821년 독일의 시인 하이네는 책이 불탄 곳에서 결국 사람들이 불타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예시의 3명의 군주도 정보의 잘못된 통제, 검열, 삭제, 수정 등으로 인류 역사에 큰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설 1984년에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는 끊임없이 바뀐다고 말하는데요. 현재 사건에 맞추어 과거의 기록이 수시로 바뀌게 되고 사람들도 그 기록에 맞추어 계속 새로운 기록이 주입되도록 강요되는 것이죠. 팩트는 변하지 않아도 기록이 바뀌게 되면 기억되는 것은 기록뿐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은 현재의 기록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너무 섬뜩하지 않나요? 끔찍한 내용의 연속이어서 저도 마음이 매우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시대부터 존재하던 정보의 통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바로 알위브 코인입니다. 알위브 프로젝트는 단순 데이터 저장이 아닌 데이터 기록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보면 어떠한 경우라도 정보의 통제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 기록이 최대한 온전하게 유지된다 하더라도 메모리 홀, 즉 기록에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의 구멍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았을 때 자유를 잃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었는데요. 알위브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이러한 기록의 구멍이라는 매우 큰 손실을 방지하고 인류 역사와 지식을 기록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알위브는 탈중앙화된 데이터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며 심지어 디앱과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파일코인, 스토리지, 시아코인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 저장 서비스들이 있지만 알위브는 기존의 서비스들과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매우 똑똑하고 신기한 수학 계산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알위브 팀은 지난 몇십 년 동안 데이터 저장을 위한 비용이 계속 절감된다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현재 1GB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매년 30% 정도 비용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매년 더 값싼 비용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도 많이 나오게 되죠. 알리브는 이 비용을 1년 단위가 아닌 200년 단위로 계산하여 사용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합니다. 조금 안전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매년 감소하는 비용의 비율이 30%가 아닌 0.5%로 바꾸어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요. 영구적인 데이터 저장을 위하여 1GB당 15달러를 내야 하죠. 알리브는 현존하는 탈중앙 데이터 저장 서비스와 중앙화 저장 서비스에 비해 많이 비싼데요. 하지만 15달러를 내고 데이터를 유실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다지 비싼 가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유실로 인해서 인류의 재앙이 심각했죠. 알위브에 저장된 데이터는 삭제, 수정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원본 상태를 유지합니다. 수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본의 사본을 만들어 수정을 한 후 저장하기 때문에 원본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이렇기에 앞서 분석행위 사건을 통해 예시로 말한 인류의 재앙을 방지할 수 있는 기록 시스템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알위브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데이터 저장 공간이 파일코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파일코인은 무려 1000만 테라바이트의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알리브는 10테라바이트 정도의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블록체인 산업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처럼 알리브 또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결되냐면요. 사용자가 늘어나면 이하 급수적으로 저장 공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접근 증명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블록 직조에서 나옵니다. 영어로 위브는 천을 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은 체인처럼 일렬로 연결되지만 블록 직조는 기존의 블록 중 리콜 블록을 사용하여 천을 짜는 형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브, 즉 짜다라는 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타 프로젝트와 다르게 분산된 하드디스크가 아닌 블록 직조에 직접 데이터를 기록하게 됩니다. 직조를 짜는 사람들 또는 사용자들이 늘어나면 저장 공간도 늘어나지만 현재로서 저장 공간이 타 프로젝트와 비교하여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압축되어 데이터가 저장되고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정보가 모이게 됩니다. 앞으로 알위브에 저장될 정보들의 가치가 보이시나요? 정보들 뿐만이 아닙니다. 블록체인에 스마트 컨트랙트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스마트 위브 기능도 최근 도입하였습니다. 이것은 알위브에 또 다른 방향을 심어주고 있는데요. 자체적인 디앱 생태계입니다. 이제 돈뱀이라면 커뮤니티의 힘과 생태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다들 알고 있을 텐데요. 알위브도 그런 커뮤니티와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친구들이 생태계 이상으로 대단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는 솔라나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17,000%나 상승했어요. 그 거대한 상승이 일어나기 약 한 달 전 솔라나와 알위브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솔라나의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그 네트워크 상의 데이터량도 훨씬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데이터를 보존하기 위해 솔라나는 자체적인 탈중앙 데이터 서비스를 만드는 대신 알위브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파트너십 때문에 두 코인 간의 가격적인 부분도 매우 커플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요, 솔라나가 전부가 아닙니다. 작년 11월에 알리브는 폴리곤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매틱 토큰을 사용하여 알리브의 데이터 업로드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양쪽에게 이득이 되는 파트너십으로 보여지는데요. 폴리곤은 탈중앙 데이터 저장 서비스를 얻게 되었습니다. 알리브는 이후 스마트 컨트랙트가 알리브 네트워크 상에서 더욱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된 거죠. 많은 거대 프로젝트들이 알리브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연 기록의 영구성 때문입니다. 맞아, 생각해보세요. 요새 NFT 난리도 아니죠? 작년과 올해 아마도 NFT의 한 해일 겁니다. 100만원짜리부터 1억까지, 10억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그 비싼 NFT를 샀는데 몇 년 후에 확인해보니 데이터가 유실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끔찍합니다. 알리브는 한번 기록하면 영구적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고 있습니다. NFT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알리브도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알리브 프로젝트의 투자처 중 중요한 것은 안드레슨 호로비츠와 코인베이스 벤처스입니다. 그 중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안드레슨 호로비츠입니다. 리드 투자자로 참여하여 알리브의 큰 잠재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인베이스 벤처스가 투자에 참여했지만 아직 코인베이스에 상장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작년 1월 코인베이스가 발표한 상장 고려 대상 중 알리브도 있었으니까요. 올해 코인베이스 상장 빔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이 코인의 가장 큰 단점은 국내 거래소엔 상장이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재로선 해외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요.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바이낸스에서 거래하는 것이 좋겠네요.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빗썸, 업비트 상장빔도 기대가 가능해 보이는 코인이죠.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공유경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공유경제는 사람들 간의 협동 및 나눔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번 생산된 제품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공간, 의류, 도서와 같은 형태가 있는 유형 자원에서 시작되어 시간, 재능과 같이 형태가 없는 무형 자원 개념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경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촉망받는 서비스인데요. 대표적으로 공유경제를 이용하는 서비스는 에어비앤비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집을 대여해주고 돈으로 보상받는 서비스죠. 블록체인에도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들이 많은데요. 12월 31일에 소개해드린 일드길드 게임즈의 경우에도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이 없어 NFT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공유경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인데요. 오늘의 두 번째 코인인 앵커 또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여분의 클라우드 컴퓨팅 파워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프로젝트로 공유경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인터넷상의 서버를 통하여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서비스 등과 같은 IT 서비스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일부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대기업으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죠. 앵커는 블록체인 및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클라우드 컴퓨팅의 단점을 보완하여 빠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앵커의 기술력과 서비스는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는 멀티체인 플라즈마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메인 체인에서 파생된 하위 체인을 활용하는 멀티체인 플라즈마 기술을 통하여 블록체인 사이즈를 줄이고 최소한의 데이터를 메인 체인과 동기화합니다. 이를 통하여 수수료를 절감하고 보다 낮은 비용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라즈마 기술은 폴리곤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기술로 뛰어난 확장성이라는 이점을 가집니다. 앵커는 유용 작업 증명인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이 작업 증명은 기존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방식의 에너지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에너지 효율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는 새로운 블록을 생성할 때 해시 알고리즘을 푸는 방법이 아니라 실용적인 컴퓨터 수요를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존의 작업 증명 방식은 알고리즘을 푼 채굴자에게만 보상을 주는 반면에 유용 작업 증명은 앵커 블록체인에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모든 유저에게 보상을 제공합니다. 앵커의 주요 서비스 중 하나는 웹 3.0 앱 개발자에게 사용하기 편리한 API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올인원 웹사이트를 통하여 인기 있는 블록체인의 앱 개발에 필요한 노드를 손쉽게 제공하여 접근성을 높여줍니다.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 방식의 마이그레이션으로 인하여 더 많은 사용자 및 개발자 활동이 예상되므로 앵커 서비스 이용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API 서비스가 제공되는 블록체인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서비스로는 스테이크파이가 있습니다. 스테이크파이는 디파이에 스테이킹된 토큰의 유동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스테이킹 보상을 채권을 통해 또 다른 디파이에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일반적인 디파이에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게 된다면 예치한 자산이 묶이는 대신에 이자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파이에서는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면 묶이는 것과 동일하지만 AETH라는 유동성 채권을 제공하고 이 채권을 통하여 다른 디파이에 또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스테이크 파이에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여 이자를 받고 받은 AETH를 또 다른 디파이에서 거래를 하거나 예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테이킹으로 묶여있는 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이더리움과 바이낸스 코인은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폴리곤, 아발란체, 폴카닷, 쿠사마 코인에 대해서는 베타 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4가지 코인에 대해서도 정식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TVL의 급상승도 예측해볼 수 있겠네요. 앵커코인은 앵커 네트워크 내에서 인센티브, 지불 및 스테이킹 자산으로 사용되며 앵커 클라우드 플랫폼의 주요 결제 수단입니다. 앵커 클라우드 기업 고객은 앵커코인으로 호스팅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소비자는 앵커코인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앵커코인을 보유함으로써 플랫폼 전반에 걸쳐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앵커코인의 총 발행량은 100억 개입니다. 프라이빗 및 프레이세일에서 30%를 ICO에서 5%가 판매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커뮤니티와 채굴자가 40%, 팀 및 어드바이저에게 20%, 마케팅팀에 5%로 배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CEO인 챈들러 송은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였으며 경매 플랫폼 바운스 파이낸스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최고 운영 책임자인 아이언 팽은 모건 스탠리,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최고 기술 경영자인 스탠리 우는 아마존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및 기술 리더로 근무하였네요. 다른 앵커 팀원들은 비트고, 이더리움, 골드만삭스, 오라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경력 면에서는 뛰어난 팀원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초기 투자자도 살펴보겠습니다. 앵커는 초기 투자 단계에서 네오글로벌 캐피탈, DHVC, 판테라 캐피털에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네오글로벌 캐피탈은 질리카, 알고랜드, 솔라나, 엘론드, 폴카닷, 쿠사마, 아발란체 등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표적인 플랫폼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DHVC는 브레이브, 셀틱, 컴파운드, 코스모스, 팬텀, FTX, 누사이퍼 등에 투자를 하였고요. 판테라 캐피탈은 우리 돈패밀리 분들이 자주 들어본 투자사입니다. 무려 85개 이상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였는데요. 오히려 유명한 프로젝트 중에 판테라 캐피탈이 참여 안 한 것을 찾기가 힘들죠. 앵커는 웹 3.0과 크립토 경제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디파이를 뒷받침하는 웹 3.0 혁명에서 웹 3.0 기술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웹 3.0 개발이 본격화되어 갈수록 앵커도 같이 주목받지 않을까요? 앵커 프로젝트가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유니크함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다만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점인 서비스 품질과 신뢰를 얻어야 할 숙제는 잘 해결해야 할지 지켜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보셨나요? 우리가 코인의 하락으로 일희일비하는 상황 속에서도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웹2 기업들은 변화하는 세상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로서 우리가 그 기회를 함께 포착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흐름을 명확하게 포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파도의 흐름을 이해한다면 그 파도를 타며 즐길 수 있지만 아무 노력 없이 가만히 있다가는 물살에 쓸려가는 신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 기회를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저는 계속해서 성장하겠습니다. 그리고 DBN 컴퍼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요. 그럼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